아리랑 이후 나홍규는 계속 연출하고 그 연출한 영화의 주인공 역을 맡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연출하지 않은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 그 영화가 바로 임자 없는 나룻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임자 없는 나룻배의 이야기는 이래요. 농촌에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주인공이죠. 이 부부가 농촌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나서 토지조사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소작도 뺏기게 되고 고향에서 쫓겨나게 돼요. 거기에 저항하다가 감옥도 가죠.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막 화가 막 나 있는 상태에서 부인은 또 자신이 감옥에 가 있는 사이에 떠나버리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어린 딸과 함께 생활해야 되죠. 그러니까 생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루토에서 뱃사공을 합니다. 그래서 뱃사공을 하면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데 그 나루토에 철교가 놓이게 되는 거죠. 철교가 놓이고 그 철교 위로 기차가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교를 놓기 위해 공사하는 사람들이 오지요. 그 공사장 간부, 감독관이 자신의 딸을 겁탈하려고 해요. 너무 격분한 거죠. 격분해서 도끼를 들고 그 감독관을 살해하고, 그리고 저놈의 기관차, 기차, 저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비참한 생활 속에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고 이 도끼를 들고 막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죠. 그리고 영화 끝납니다. 이런 식민지 시기의 어떤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제의 조선 침략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 조선 침략의 모습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메타포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영화가 임자 없는 나룻배라고 하는 영화였고요. 이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둘, 그러니까 나홍규와 김현실, 그리고 이 둘의 딸 역을 맡았던 배우가 문예봉이라는 배우입니다. 문예봉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로 영화계에 데뷔하게 되죠. 이 이후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문예봉의 전성시대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문예봉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는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3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 55년까지 만들어진 영화들이 문예봉이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문예봉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싶었지만 실패한 영화로 나뉠 정도로 문예봉은 대중의 사랑을 크게 받았었죠. 1935년 춘향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토키 영화, 그러니까 발성 영화입니다. 영화가 이전까지는 변사가 영화를 설명해 줬어요. 변사가 영화를 설명해 줬는데 이제 변사의 목소리가 아닌 배우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영화가 춘향전이었고, 춘향전의 주인공인 춘향역은 바로 문예봉이 맡았던 거죠. 그래서 문예봉은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첫 번째 목소리를 대중에게 알린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는 배우가 된 거죠. 여러분들, 무성 영화를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토키 영화를 만드는 것, 어떤 것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아무래도 뭐 오디오 관련해서 작업도 해야 되니까 말하는 영화가 더 돈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차이가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1.5배 정도 되진 않을까요? 말하는 영화들 중에서 제작비가 좀 적게 든 영화랑 비교한다면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배나 3배 정도. 그런데 더 대작 영화들, 엄청난 스케일의 영화들도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런 영화 비교한다면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0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금액과 인력과 자재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예 영화를 제작하고 본격적으로 배급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영화 회사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 그런 회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회사였냐면 최남주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전라도 광주 출신의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영화 학교도 다녔어요. 그리고 영화 학교를 1년짜리 코스 영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너무 아쉬우니까 자기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영화를 한 편 만들기도 했어요.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자기가 주인공을 해서. 그리고 영화를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영화를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그 한 편을 끝으로 나는 영화 말고 다른 걸 해야지 하고 했던 게 금광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금광을 찾으러 다니다가 실제 금맥을 발견하게 된 거고 그 금맥을 개발해서 금광을 갖게 된 거예요. 일약 조선에 손꼽히는 부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뭐를 할까 하다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자기가 좋아했던 영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영화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우선 조선영화인들이 이야기했던 기업형 영화회사가 하나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이창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카메라맨이었습니다. 카메라맨이었고 카메라맨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은규와 함께 카메라맨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카메라 기술을 좀 더 배우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의 스튜디오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영화로 돈 버는 방법은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배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영화 배급사에 들어가요. 기신양행이라고 하는 영화 배급사에 들어가서 배급업을 배우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영화 관계하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협회를 만듭니다. 그게 고려영화협회라고 하는 영화회사예요. 그래서 이 고려영화협회는 영화 배급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주로 영화 배급을 하면서 나중에 영화 제작으로 나아갔죠. 그러니까 조선영화사, 최남주가 세운 조선영화 주식회사는 영화 제작을 위주로 했던 반면에 고려영화협회는 영화 배급을 위주로 했던 회사였죠. 두 회사 중에 어느 쪽이 더 탄탄했을까요? 돈은 조선영화 주식회사가 많았지만 회사가 탄탄한 거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이 고려영화협회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조선영화사가 만든 영화도 고려영화협회를 통해서 배급이 됐어요. 배급망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든 영화 한번 어떤 영화인지 보겠습니다. 조선영화사에서는 이광수 원작의 무정이라는 작품을 영화로 만들기로 합니다. 무정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한국 문학사에서의 위상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이다.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이광수의 작품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작품을 영화로 만드는 것 자체가 화제성이 아주 큽니다. 모든 매체에서 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영화가 된다. 그리고 그 작품에 누구를 캐스팅한다. 누가 연출을 한다. 무정을 이광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뭐 이런 등등등등의 화제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고려영화협회에는 창립 작품으로 시문의 상록수를 영화화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문이 동아일보의 연재를 끝내고 나서 그것을 시나리오 작업을 하기로 해요. 그리고 시나리오 작업을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문의 친구였던 강홍식과 윤봉춘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이 작품을 영화할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문이 장티푸스에 걸리죠. 그리고 갑자기 사망해버려요. 그래서 상록수의 영화화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를 바꾸게 돼요. 중국에서 온 전창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나리오를 쓴 복지만리라고 하는 작품이 고려영화협회의 창립 작품이 됩니다. 복지만리라고 하는 작품은 무려 그 당시 무성영화를 제작하는 제작비의 한 10배 정도를 썼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자돼서 만들어진 거대한 작품이었죠. 이 시기는 소위 문예영화라고 하는 것이 막 본물 터지듯이 막 나오던 시기입니다. 무정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영화들이 원작 소설을 영화화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의 문학 작품들을 영화화하는 식으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제작비가 들여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검열에서 어떤 장면들이 잘려나가거나 아니면 너무나 이건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검열에 통과되지 못해서 상영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한 제작사는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요? 일제가 원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영화를 만듭니다. 1938년부터 일제는 영화에서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되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요. 영화인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영화를 만들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영화가 조선 내에서 상영해서는 수익을 낼 수 없죠. 그러면 영화를 수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일본에도 수출을 하고 만주에도 수출하고 그리고 일본이 침략 전쟁을 벌이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도 수출을 하고 동남아에도 수출하면 좋겠죠. 관객이 훨씬 많아지니까. 이러니까 조선 영화인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 침략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일제가 전쟁을 통해서 세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우리의 시장도 넓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영화인들이 군용열차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소위 친일영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해요. 군용열차, 지원병, 우러르라 창공 뭐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영화들이 소위 일본의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영화들이에요. 지원병이 대자라고 하는 영화들이고 일본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철도를 잘 지키자라고 하는 영화예요. 1941년도에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거죠. 그러면서 영화 산업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던 10개의 영화 제작 회사를 허가 취소해버리고 조선총독부와 조선군 보도부가 중심이 돼서 만든 한 개의 영화 회사를 새로 신설해요. 모든 영화 회사들은 없어지고 그 영화 회사에 근무하던 영화인들 중에 선택된 사람들은 그 영화 회사에 새로 생기는 영화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영화 회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일제의 군국주의 영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만들어진 영화에는 조선말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일본어로 영화가 제작이 돼요. 조선해협이라는 영화, 젊은 모습, 거경전, 병정님, 태양의 아이들, 사랑과 맹세 이런 영화들이 42년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식민지 시대에 영화인들이 억지로 시켜서 뭐 전쟁 선동 영화 이런 영화들을 좀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많이 가서 봤나요? 그 당시에 극장에 상영할 필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상대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이쪽에서 제작된 영화들이 수입되지 않죠. 그러니까 영화가 기존에 상영됐던 필름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영화만이 상영되던 시기여가지고요. 극장의 프로그램의 많은 수를 실연물, 그러니까 연극으로 채웠어요. 연극이나 악극이나 이런 실연물로 채웠는데 그 실연물 사이에 영화가 하나 상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신나겠죠. 그러면 그 영화가 선전 영화이든 혹은 선전 영화가 아니든 간에 그 영화를 가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요건은 성립이 됐죠. 그런데 일제는 그것을 선전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출근하기 전에 어느 극장에 가서 아침에 영화를 보고 와라 라고 하는 식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영화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관객들이 그 선전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해방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해방된 다음 날 영화인들이 조선 영화사에 보관되어 있던 카메라 필름을 꺼내 들고 거리로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시위대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제의 선전 영화가 아닌 해방된 조선인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루 매일매일이 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해방이 되고 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조선 영화사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던 기존의 영화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계를 떠났던
영화계를 떠나서 만주로 떠나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이미 영화를 포기했거나 이런 사람들도 영화계에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영화를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해방이 되고 나서 영화를 하기 위해 서울에 옵니다. 정말 많은 수의 새로운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해방기 때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하나의 목표는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입니다. 해방과 함께 38도선, 북위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점령하고 이북은 소련이 점령했죠.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됐어요. 그리고 해방된 조선인들은 이 분단된 조국을 통일한 정부가 수립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나름 자신의 위치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적 갈등,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 그리고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 이것으로 인해서 영화인들이 목표는 같지만 서로 다른 길로 향해 가게 되죠. 많은 수의 영화인들이 이 시기에 이름을 등장시켰다가 48년도, 50년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하던 영화인들 있죠. 유명한 영화인들.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많은 수의 영화인들이 갑자기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렇게 많이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영화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던 것일까? 왜 이름이 사라졌던 것일까? 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리랑에 출연했던 배우 주인규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북한 영화의 총책임자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시문이 만든 먼동이 틀 때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강홍식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예술 영화, 그러니까 극영화의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성 영화 시기 여배우 중에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었던 김현실. 물론 김현실은 30년대 후반부터 영화에 잘 출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김현실도 1950년 북한으로 가서 그 이후에 북한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5년부터 조선 영화를 상징했던 배우 문예봉. 이 문예봉은 48년도에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내 고향에서부터 북한 초기 영화의 여주인공 역을 도맡아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배우들은, 이런 영화인들은 우리의 영화사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활동 내역이 축소돼서 서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방기를 연구하면서 등장했던 많은 영화인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제가 공부하면서 이들의 행적들을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볼 수만 있었지 이들이 구체적으로 해방 이후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방금 얘기 드렸던 강홍식, 문예봉, 그다음에 윤용규 등등등 많은 수의 월북 영화인들이 68년도에 숙청당했어요. 다행히 이분들은 얼마 안 있어서 다 복권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기간, 그러니까 80년대 중반까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북한의 영화사 책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해방 공간에 등장했던 많은 영화인들 중에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했던 중요한 영화인들의 행적을 잘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한국 영화사에는 아직도 큰 덩어리의 빈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활동 내역들, 그들이 숙청당했다 혹은 월북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에 대해서 침묵했던 오랜 시간이 있어요. 76년 동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록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빈 부분들이 남아있고 이 빈 부분들은 일제강점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해방 이후에도 아직도 빈 곳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빈 곳들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일제강점기 때까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 이후에 영화인들이 남북으로 흩어져서 활동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영화를 재밌게 보고 즐기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영화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영화의 이 선배 영화인들의 노고, 이런 것들도 한국 영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